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43살이 된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에요. 평범하다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진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죠. 인생에 큰 굴곡이 몇 번 있었어도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랐고 뭐 하나 뛰어나진 않더라도 모든 중간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는 평범하다는 것도 무척 어려운 걸 알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좋은 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한 번은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기 마련인데 지루해서 하품이 날 것 같은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제가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뜸 한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회사가 어떻게 커졌고 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더군요. 그리곤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바로 그 사람 아들이야. 내 아들이 그 사람 혼외자라고. 현웅 씨가요? 그래. 두 사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우리 집안 비밀을 알려주는 거고. 솔직히 자랑스러운 비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혼외자라는 게 그렇잖아. 결국 지 엄마가 첩이라는 뜻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저는 첩이라는 말에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죠. 나랑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우린 몰래 사랑을 이어갔지. 밖에서 보면 내가 첩일지 몰라도 사실상은 내가 본처나 다름없어. 그건 확실히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은 울 현웅이를 자신의 뒤를 이어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고. 후계자요? 그게 무슨... 물론 믿기지 않을 거야. 우리 현웅이가 지금 다니는 꼴이나 회사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야. 하지만 그것도 다 회장님 뜻이야.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자기 옆까지 혼자 힘으로 서야 한다. 그리 생각하는 분이니까.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지? 아니 좀 당황스럽네요. 전혀 생각을 못해서. 당연해. 평범한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아가씨랑 감히 비교도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 얼마나 놀라. 하지만 아가씨를 속였던 건 일종의 시험이었어.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 숨기고도 널 선택하면 그땐 허락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믿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연애만 2년을 넘게 했던 현웅 씨는 저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기 전에 같은 회사에서 반년을 함께 근무를 했었고 그곳에서 매번 상사에게 깨지고 혼나던 모습을 봤었어요. 헌데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걸 아마 누구라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듯 자신의 집에 저를 초대했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일단 하늘에 닿을 듯 높은 담장은 온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린 뒤에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으며 정원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광활했죠. 특이한 모양의 소나무 한 그루, 바닥에 깔린 조약돌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선 집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고급스럽고 멋지더군요.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커다란 통창은 넓은 정원을 향해 뚫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 어정쩡하게 앉아있으니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때? 이제 좀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 네? 네. 좋아. 이제부터 잘 들어. 회장님은 아가씨랑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 절대로 반대하실 거야. 이유는 스스로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난 달라. 난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고 이 결혼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혼식도 몰래 회장님이 알지 못할 규모로 작게 할 거야. 결혼식을요? 그래. 맘 같아서야 집도 한 채 제대로 된 거 사주고 싶지만 일단은 대충 결혼하고 그 뒤에 아이 낳고 자리 좀 잡으면
그때 회장님한테 말을 하고 제대로 결혼하고 집도 옮기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야. 물론 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지. 그래도 어쩌겠어.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줄 사람이 아니고 결혼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아, 네. 걱정 마. 인정만 받게 되면 이런 집 아가씨한테 다 가는 거야. 솔직히 요즘 시대 이런 집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숨죽이고 고생하며 살면 천하가 아가씨 손바닥 안에 올라올 거고 그땐 선 하나 까딱 안 해도 잘만 살 수 있어. 부잣집 사모님, 부잣집 며느리 되는 거 어려울 거 없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 갑작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누구나 그 상황이 된다면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집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마치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실제로 현웅 씨도 제게 약속된 미래를 보장했고 조금만 고생해서 결혼만 인정받으면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특별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험난한 길이며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도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일단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죠. 여보, 얼른 일어나. 아이씨, 몰라. 짜증나게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그냥 두고 가라고. 출근은 해야지. 이러다가 또 지각해. 어제도 지각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 잘릴걸?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누가 날 잘라? 나 우리 아빠 아들이야. 더구나 그 회사는 그냥 대충 다니면서 얼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그런 회사야. 당신이 나 대신 전화 좀 해. 아프다고 하든가.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빠졌잖아. 또 거짓말 하려는 거야? 몰라. 그럼 잘리기 그냥 둬. 얼른 나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고 해야 할지 예전부터 회사에 대충대충 다니면서 혼났던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툭하면 지각에 무단결근을 하는 걸 봤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게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책임감도 없고 성실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웃긴 건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번 아침마다 회사를 가기 싫다고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호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시더군요. 아가, 너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 옹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 가졌어.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 너처럼 가난한 서민이면 부지런하게 일하고 움직이는 게 당연하겠지. 안 그럼 굶어 죽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런 심정을 알겠어? 하지만 어머님,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계속 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루라도 빨리 이런 대걸 같은 집에서 먹고 놀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해줘 그래? 너 욕심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벌써부터 김칫국을 아주 사발로 들이키고 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은 그래도 너 만나려고 이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런 거지 같은 곳에서 신혼 시작했어. 평생을 여기서 살던 애가 거기서 지내게 된 거라고. 넌 그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 넓은 바다에서 유유하게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가 작은 수조에 가둬진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걔가 말을 안 해 그렇지 너보다 힘들면 더 힘들 거야. 너도 작은 곳에서 지내다가 큰 곳은 가겠지만 더 작은 곳에서 살아봐라. 숨이 턱 안 막히나? 하물며 이런 집이랑 네 집이 비교가 되겠니? 어쩜 그렇게 이해를 못해?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좀 심해서요. 밤새 게임하고 술 먹고 됐고 나중에 너희 결혼 정식으로 회장님한테 허락받으려면 어찌 해야겠니? 너희 집안? 아님 네 학벌? 도대체 어떤 걸로 설득할 수 있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올 아들이 회장님 곁에 서게 돕는 거. 그럼 너도 나중에 할 말이 있고
나도 당당하게 너 내 며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거 없어. 하지만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랑 모습도 너무 다르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고민도 되고요. 아가,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야.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남자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웅이가 적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그리고 살살 구슬리면 되는 거야. 너도 부잣집 사모님 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노력이라는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까진 내줘, 한번 해주자라는 마음을 먹었죠. 매일 아침에 2시간은 더 일어나서 남편을 조심스럽게 깨웠고 어르고 달래서 출근을 시키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가 있으니 직접 태워다 주면서 말이죠. 평소에는 차가 막히는 게 싫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던 저였지만 그나마 남편을 회사까지 데려다 주면 지각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뒷좌석에 회장처럼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면 불쑥 짜증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역시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저 때문에 희생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넘겼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소비 습관이 제가 상상했던 그 수준 이상이었던 거죠. 하루는 카드 고지서를 보고 놀란 제가 따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도대체 뭘 샀기에 이렇게 돈이 나왔어? 당신 한 달 월급보다 2배는 넘게 나왔잖아. 아니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한테 돈도 맡기지 않겠다고 했지. 무슨 투자를 하겠다면서.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정신이 있어? 그럼 사고 싶은 걸 굳이 참아? 참아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난 한 번도 참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싶은 게 생기면 당연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나한테 갑자기 참으라니? 그럴 거면 왜 일을 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을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 저축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해? 그러니까 저축을 왜 해야 하냐고. 앞으로 내가 물려받을 돈이 얼만데. 당신도 그냥 써. 뭐 저축? 그게 왜 필요해? 지금이야 날 시험하는 기간이라 돈이 묶여있는 거지만 시간만 좀 지나면 우린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생겨.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가 들어와서 골치가 아플 정도로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에 이런 푼돈으로 언성 높이지 마.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이러다가 정말 파산해. 당신 말처럼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당장 그게 언제인지 확답해 줄 수 있어? 아니잖아. 여보, 우리 그냥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당신이 특별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날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잖아.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잠깐 생각하더니 묻더군요. 그럼 나 게임긴 하나 사줄 수 있어? 카드 한도가 다 됐거든.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딱 그것만. 나 진짜 가지고 싶은 거 못 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출근도 잘할게. 앞으로 깨우면 짜증도 안 낼 거고. 이번만 사주라.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남편은 가지고 싶은 거라면 그게 뭐든 떼를 썼습니다. 그런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주저앉아 우는 애랑 싸우는 것 같았죠. 결국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아이에게 장난감 세트를 들려주는 것뿐이었고 저는 몇 번이나 그 짓을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죠. 결정적으로 남편이 진짜 도련님이구나 하고 느낀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바로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살펴보니 바로 현관문 앞에 버려둔 거였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쓰레기는 나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에 버려야지. 뭐? 앞에 두면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난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일단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아파트 앞에 분리수거를 하는 곳에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플라스틱이 뭔지,
왜 그걸 분리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죠. 결국 포기하고 빨래나 청소를 가르쳐줄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한 게 1년이나 되었는데 언제까지 저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헌데 빨래를 돌리라고 했더니 빨래를 넣기만 하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지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가만히 기다리면 혼자서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법을 몇 번이나 알려줬고 겨우 익히긴 했는데 빨래가 다 되어도 꺼내지 않고 있더군요. 저는 보고 있다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빨래가 다 되면 꺼내서 털어 널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털고 꺼내야 하는데? 젖었으니까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빨래가 젖어? 다 말려서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건조기도 없고 설령 건조기가 있어도 거기에 넣어야지. 세탁기 안에 빨래 안 꺼낸 상태로 그대로 두면 냄새 난다고. 저번에도 말했잖아. 난 몰랐지. 빨래하면 다 정리돼서 나오는 줄 알았어. 우리 집은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 세제 한 통을 다 때려놓고 하기도 했죠. 이런 상태니 어디서부터 뭘 더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청소기를 돌리는 것 정도는 겨우 익히게 할 수 있었고요. 그거라도 어딘가 싶어서 반은 포기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남편에게 전해 들으셨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너네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시킨다며?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나 현웅이한테 다 들었어. 어머님,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거고 저랑 그이는 맞벌이라서. 맞벌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우리 아들이 나중에 너한테 해줄 걸 생각해야지. 어르고 달래서 출퇴근만 잘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 아이한테 서민처럼 사는 법 알려주라고 했니? 걘 그런 거 안 배워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아이야.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저 혼자서 집안일 하는 게 힘드니까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 너 진짜 뻔뻔한 애구나. 나중에 혜택은 다 받고 싶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도 몸이 편했으면 좋겠어서 내 아들 부려먹고 싶단 말을 하는 거야? 아가, 네가 없이 살아 우리 삶을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내 아들은 너랑은 근본이 달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그게 아니면 혹시 내가 회장님 첩이라 내 아들까지 무시하는 거니? 그래?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부정했죠. 아니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속내는 모르는 일이지. 그래, 무시해도 어쩌겠니? 근데 말이다. 대감집 종이 상놈집 머슴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 내가 아무리 첩년이라고 해도 대감집 첩이고 서민들은 아무리 잘나도 상놈집 딸 아니니? 앞으로 내 아들한테 서민체험 같은 거 시킬 생각은 마라. 우리 웅이는 진짜 귀하게, 너무 귀하게 자란 애야. 그러니 너도 귀하게 대해.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 말과 동시에 저희 집 천장과 바닥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쓰셨습니다. 가뜩이나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것도 맘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가 왜 자꾸 이런 일로 내 속을 썩게 하는 거니? 너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먹여?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아들 밥 먹일 때 식탁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네? 식탁 사진을요? 그래. 그날 반찬이 뭔지 뭘 먹고 다니는 건지라도 알아야지. 그냥 네가 알아서 현명하게 잘하겠거니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네. 이번엔 네 잘못이 있으니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지? 검사라고 생각 말고 신부 수업한다 그리 생각해. 그 말을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나름 정성 들여서 준비한 밥상 사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먹는 것보다 신경을 쓰기도 했고 그만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말 저녁에 득달같이 뛰어와선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밥상을 보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너 울웅이한테 이런 거 먹였어? 반찬통 그대로 꺼내서 그걸? 넌 머리를 중심 잡으려고 이고 다니니? 아무리 없이 사는 서민이라고 해도 반찬통 그대로 내놓고 그걸 다시 넣고. 천박하고 더러워서 나 지금도 속이 울렁거려. 아니요, 평소엔 덜어서 먹긴 하지만
김치가 조금 남아서 그냥... 조금 남았으니 그냥 통에 넣고 먹었다? 그래, 그랬겠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한두 번 해봤으니 자연스러운 거야. 더구나 꺼내놓고 먹은 것들도 그래. 집안에 어쩜 제대로 된 식기도 없어? 그릇은 다이소에서 샀니?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그릇? 아니에요. 이거 제가 시집 올 때 백화점에서 산 것들이고 아버지가 직접 고르고. 그래. 내가 서민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네. 근데 미학이라는 게 있어. 미학. 그게 뭔진 알지? 같은 반찬을 놓더라도 어디에 두느냐, 어떤 장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너네 같은 서민이나 나 같은 사람이 다 같은 쌀밥 먹는다고 똑같은 게 아닌 게 그런 이유고. 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영양 가득 담아서 정성 다해 보기도 좋은 음식 내어줘. 무엇보다 일단 저 흉측한 그릇 싹 다 바꿔. 어디서 골라도 저런 흉측한 걸. 어우, 심장 떨려. 내가 손이 떨려서. 가뜩이나 내가 심장이 약한데 나 자극하지 마라. 어? 빨래를 넣으면 저절로 돌아가서 세탁이 되는 줄 알고 쓰레기도 앞에 내놓으면 누군가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 평생을 도련님으로 살았으니 저와 다른 세계에 살았다는 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것 하나에도 심장이 떨리니 손이 떨리니 하며 저를 서민으로 부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참지 못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밤새 게임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키보드를 부셔버릴 듯 때리면서 누군가와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했습니다. 야, 똑바로 하라고. 스킬 쓰라고. 스킬. 들어가야 잡을 수 있어. 들어가. 들어가면 바로 잡을 수 있어. 간다. 가. 야. 나 때린다. 아이씨, 나 죽는다고. 똑바로 못해? 아이씨, 이 미친놈이 똑바로 못할 거면 들어오지 마. 병신 새끼야. 너 장애 있어? 너네 엄마가 너 낳을 때 손가락은 안 붙여줬어? Q 누르라고. Q.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확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목구멍에 호스 꽂아서 음식 갈아먹게 만들어줘? 이런 말은 가벼운 수준이었어요. 실상은 제가 차마 적지 못할 정도로 더 심한 수준이었죠. 더구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작은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문을 닫고 하는데도 안방까지 모두 들렸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눈은 반쯤 돌아서는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바로 나오지도 않고 매일 새벽 늦게까지 소리를 꽥꽥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옆집 윗집 할 것 없이 한 번씩 와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죠. 한 번은 진지하게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했었습니다. 당연히 말은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끊겠다고 앞으로는 시간을 줄이라고 엄포를 놨고요. 그랬더니 바로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죠. 듣자 하니 게임하는 거 싫다고 인터넷은 잘라버린다고 했다며. 네가 엄마야? 무슨 초등학생 아이 가르치는 것처럼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진짜 엄마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뭐가 힘들어 그래? 그리고 막말로 게임이 뭐가 어때서? 다른 집 남자들은 나가서 놀고 여자들 끼고 술 먹고 비싼 취미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 집에 얌전히 박혀서 그 고물 컴퓨터로 게임 좀 두드렸다고 그걸 가지고 애를 잡아?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이 직접 들어보시면 생각 바뀌세요. 매번 욕하고 사람들도 찾아서 문까지 두드리고 진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랬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내가 왜?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방음 안 되는 그런 후진집에서 살아본 적 없어서 조용한다는 개념을 몰라. 나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입장을 바꾸는 건 너희 같은 서민들이나 하는 짓이잖니? 너야말로 입장 바꿔봐라. 그 답답하고 더러운 집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게임으로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걔 입장이 어떨 것 같아?
얼마나 당황스럽고 애가 놀랐을 거냐 이 말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해도 적당히 해야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하고 잘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요. 게임 때문에 매번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출근하기 힘들어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봐요? 시끄러! 쥐도 빠져나갈 길 없이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고 뭐고 다 물게 되어 있어. 너 그렇게 함부로 우리 현웅이 막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아니 막말로 그러다 걔가 너 버린다고 하면 그땐 어쩔 거야? 지금이야 네가 신선하고 재밌겠지만 서민체험 끝나면 그간 고생한 거 한 번에 끝장내고 싶니? 울 현웅이 변호사, 판사에 의사 될 여자랑 선보던 애야. 어리고 예쁘고 심지어 집안까지 탄탄한 여자들이 줄을 섰단 말이지. 근데 너 선택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인생 살고 있는데 이 정도도 가만 못하면 현웅이가 딴 생각 안 할 것 같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죠. 솔직히 저 버거워요. 사모님이고 뭐고 요즘 들어서 정말 힘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딱히 그건 아깝지도 않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시더군요. 꼴의 자존심은 없는 것들이 다들 그렇지. 전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요. 됐고! 너희 같은 서민은 자존심을 세운다고 표현하지?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신발에 깔린 깔창처럼 굽 높은 구두처럼 자존심을 세우려고 들겠니? 아무리 까치발 들고 나 욕심 없어요 해도 너도 혜택 받아보면 그런 말 안 나와. 그땐 자존심? 안 세워도 그냥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커지니까. 그니까 구겨진 자존심 일부러 세우지 말고 당분간은 내 아들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살아. 알아먹었니? 게임으로 한 번만 더 말 나오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저도 대궐 같은 집에서 사모님으로 한 번은 살아볼 수 있을까 꿈꾼 것은 사실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몇 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3년이 흐르고 나니 이건 똥만 안 닦아줬지 왕을 모시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떠먹을 줄 모르는 남편에 매번 깨워서 출근시키는 것도 더는 못해 먹겠더군요. 더구나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와서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싫었고 게임에 미친 남편의 모습을 보면 대궐이 아니라 궁 전체가 제 것이 된다고 해도 못해 먹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희 아버지가 암 확진을 받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을 뒤로하게 됐죠. 초반에 이 일을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건강검진 안 받으셨나? 아니, 서민들은 건강에 무지하다더니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 건강검진하다 안 발견한 거야. 그것도 초기고. 어쨌든 그게 그거지. 왜 서민들은 아무거나 막 먹잖아. 저렴한 음식, 인스턴트 같은 것도 막 먹고 식단 조절이나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또 무리하게 일하고 그렇게 건강을 잃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래서 더 가난해진다고 들었어. 아우 진짜 상상만으로도 최악이긴 하더라. 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 그렇게 못 살지 않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이 상황이 할 말은 아니잖아. 나 당신이랑 의논하려고 말 꺼낸 거야. 알았어. 그만 말할게. 근데 왜? 수술하고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말을 꺼낸 거야? 나한테 말한다고 병이 나을 것도 아닌데. 그야 아빠한테 나밖에 없으니 그러는 거잖아. 수술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도 좀 돈을 보태고 하다못해 간병이라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당장 일을 해야 하니까. 남편은 제 말을 이해 못했는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수술은 의사가, 간병은 간병인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못 사는 게 아니라면서 왜 우리가 돈을 보태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지. 그 정도도 못해? 그럼 해.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쓴 카드며 현금 서비스 때문에 내 돈도 거의 묶여 있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목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 대출? 서민 대출? 그거 받아. 서민들이면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도 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멍청이다, 바보다 하면서 꾹 참고 넘긴 뒤 저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차근차근 대출이 뭔지, 신용이 뭔지,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의 신용도는 이렇다고까지 말을 했고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까지 말했죠. 또 일단 추후에 보험금이 들어오면 그때 다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해맑게 말하더군요. 아, 이제 이해했어. 그럼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거잖아?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볼까? 아님 우리 아빠? 아니다. 아빠는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는 걸 모르니까 아직은 말하면 안 되겠네.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하는 거 밝히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벌써 3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낸 거 아니야? 당신도 지금까지 회사 잘 다녔고 그 정도면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우리 아빠를 모르잖아. 날 아끼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회사가 우선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바짝 몇 년 열심히 한 걸로 무슨 인정을 받겠어? 내가 스스로 올라오길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하는 건 좀 미뤄. 일단 힘들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보자. 어? 우리 엄마 돈 많잖아. 그 정도는 얼마든지 부담 안 가지실 거야. 걱정은 그만하고. 알았지? 응, 고마워. 답답해서 속이 뒤집히는 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땐 그런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또 여유로운 시댁을 뒀다는 것도 더없이 든든했죠. 속으로 이번 일만 무사히 잘 끝나면 이해하면서 평생을 잘 살아야겠다 다짐도 했고요. 그럼에도 아버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기에 잠에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게임을 하러 갔고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지만 선잠이었죠. 눈을 뜨니 시간은 새벽 3시. 그런데 그날은 유독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너무나 고요하더군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말이죠.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남편이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게임 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밖으로 슬쩍 나왔죠. 일단 처음엔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갔는데 게임 화면만 켜져 있을 뿐 자리에 없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을 살폈는데도 보이지 않았죠. 뭐 사러 갔나? 하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서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작게 들렸습니다. 바로 베란다였죠. 거실에서 보니 한쪽에서 열심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희한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게 신경이 거슬렸고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죠. 서민 체험이 끝난 뒤에 제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 경고 말입니다. 설마 하면서도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시할 순 없어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베란다와 연결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손끝에만 힘을 주고 창문을 살짝 열었죠. 그랬더니 너무나 선명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리 자기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데? 말만 해 말만. 백화점 명품? 당연히 그런 건 100개라도 사주지. 나 못 믿어? 장인 거 싹 뺏어서 싹 다 자기 줄 테니까 걱정 마. 자기가 걱정해야 할 건 어떤 걸 살지 또 뭐랑 어울릴지 딱 그것뿐이야. 알았지? 자기라는 말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까지 거론되니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창문을 확 열어서 베란다로 뛰어넘어갔습니다. 놀란 남편이 눈이 커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자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남편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리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발로 찼습니다. 고통에 몸을 숙인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죠. 바로 남편이 자기라고 부른 상대가 저희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오해구나라는 생각에 전화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죠.
소리를 왜 또 질러? 너 또 게임해? 일단 내가 물어본 거 대답 먼저 하고 게임해. 사돈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래야 내가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지. 당장 그 목돈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암은 유전 아니니? 유전이면 세아가도 까딱하면 걸리는 거고. 걸리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 다른 거 필요 없고 암이랑 종신 이렇게 들라고. 그래야 우리한테 남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니. 본전은 찾아야 보험금 낼 용기가 생기지. 웅아, 듣고 있어? 대답 좀 해. 엄마 답답해 죽겠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부르자 통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몇 초 후에 바로 끊어졌죠. 남편은 제가 돌아보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뭐야? 나 어머님 하시는 소리 다 들었어. 돈을 마련하는 게 힘들다고 했고 우리 아빠 보험금에 대해서 묻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대답해! 그게 뭐 이상해? 내가 말했어. 돈 빌려달라고.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고. 그런 뉘앙스 아니었어. 당신 솔직히 말해. 부잣집 아들, 회장님 숨겨진 자식. 맞아? 우리 집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우리 집 엄마가 사는 거기 직접 봤잖아. 빌렸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당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지금까지 숨긴다 뭐다 하는 것도 이상했어. 부잣집 도련님이라면서 하는 건 백수 게임 중독자처럼 보이고. 어떤 부자가 머리에 총 맞았어? 그런 대골 같은 집을 왜 렌탈을 해줘? 그리고 당신 그거 편견이야. 부잣집은 돈이 턱턱 나오는 줄 알아? 아빠 눈치도 봐야지. 우리 선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다 투자금에 박혀있어서 쉽게 빼지도 못하지. 그래서 그런 거야. 서민들이 뭘 알아? 부자들이 현금을 다발채 가지고 다닌다는 건 지들 상상이지. 저는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맞아. 난 그쪽 세계 사람들 아니고 서민이라 잘 몰라. 그 집도 빌렸다는 건 내가 봐도 억지고 그건 인정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부분이 그거거든. 애초에 내가 많은 돈 바란 거 아니잖아. 내가 1억 달랬어? 아니면 5천을 달랬어? 그냥 1,000만 원 빌리려고 한 거야. 물론 1,000만 원 서민들에게 적은 액수 아니야. 근데 부자가 그 정도도 융통하기 힘들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더구나 어머님이 나 보험 들어서 그거 받을 생각하시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 걱정 때문이라는 말 하지 마. 본전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엄마가 장난한 거지, 장난. 농도 구분 못해? 남편이 우기기 시작하니 저도 오기가 들었죠. 그래. 그럼 이번에 내가 말하는 게 농담인지 구분해봐. 나 지금 당장 시댁에 갈 거야.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중에 허락 받고 그때. 아니, 난 지금 당장 가야겠어. 당장! 제가 진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남편을 보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란 확신이 들었죠. 부잣집 도련님인 척하면서 절 부려먹고 일부러 세탁기도 설거지도 못하는 척 굴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매번 저를 서민이라고 무시하던 그때도 떠올랐고요. 실제로 남편도 모든 사실이 거짓임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가 그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건 진짜였다는 거죠. 물론 사모님이 아니라 입주가정부라는 거였지만요. 입주가정부? 그래서 매번 허락 없인 그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했던 거구나? 그럼 첩의 자식이라는 것도 거짓말인 거야? 우리 아빠는 이혼하고 그냥 따로 사셔. 첩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엄마가 시키는 걸 한 거야.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할게. 우리 엄마도 반성할 거고. 제발 봐주라, 어? 가증스러워. 어쩜 그런 연기를 그렇게 감쪽같이 해? 실은 나도 어릴 때 그 집서 살면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비슷하게 했던 거야. 그냥 그 집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난 자체를 이해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 배추가 비싸서 김장 못했다는 말 듣고
그럼 만들어진 걸 사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지. 세탁기를 돌리는 걸 모르는 거나 쓰레기도 그냥 두면 치워진다고 생각하는 거나 나랑 나이 비슷한데 그러고 사는 게 솔직히 부럽기도 해서 따라했던 거야. 미안해, 여보. 남편이 보고 배운 건 부잣집 진짜 아들의 순수한 악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정부 보조금을 자신도 받고 싶다고 했다거나 가난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거나 원하는 건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부럽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를 갈며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단순한 꿈이었던 거죠. 천성이 게으르고 의지가 박약했던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한 달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았고 매일 게임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잔꾀를 낸 거였죠. 속 썩이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몇 년만 부잣집 사모님인 척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끌고 아이가 생기면 그땐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이 되고 싶었던 남편과 아들을 떠넘길 생각만 한 시어머니의 두 계획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저라는 피해자를 만든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이 나게 뛰어와 저희 집으로 들어와 따지기 시작했죠. 부잣집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니 이런 속물이 따로 없지. 거짓말 좀 했기로써니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을 버려? 모의상식하고 천박하기가 이럴 데가 없지. 지금 누구한테 모의상식이랑 천박을 노네요? 아줌마가 그럴 자격 있어요? 뭐?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이혼할 건데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 없죠. 존댓말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납작 엎드려 절을 하셔야죠. 이거 애초에 사기 결혼이에요. 아세요? 사기? 이 망할 년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함부로 하네. 아가리를 콱 그냥 찢어 발길까 보다. 야! 거짓말인 거 들켰다고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갈 줄 알았니? 천만의 말씀! 너같이 돈만 밝히는 속물은 널리고 널렸어. 아니! 너보다 돈도 잘 벌고 부모 병 안 걸린 년들도 발에 치일 정도고 내 아들이 너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니? 이혼? 해라! 어차피 우린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고 소송이든 뭘 하든 하라고 해! 아, 그러세요? 그래요. 아쉬울 거 없으시겠죠. 근데 그건 아세요? 아줌마가 일하는 그 집 주인들은 아줌마가 자기들 집에서 사기치고 사모님인 척하고 다니는 거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참에 말씀 제대로 드려보려고요. 제가 직접요. 순간 시어머니는 사색이 돼서 입을 꼭 닫았습니다. 남편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들의 약점이라는 걸 단방에 파악했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정을 봐달라며 용서해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게 말이죠.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그 집에서 일했고 직장을 자꾸 그만두는 아들 때문에 그게 유일한 돈벌이라고 하며 제게 호소를 했습니다. 미학이 어쩌고 서민이 어쩌고 하던 사람이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죠. 안타깝긴 했지만 전 그런 사정으로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돈 주세요. 그럼 입 닫을게요. 너 지금 우리 협박하니? 그럼 열어요? 입 열까요? 제가 없는 돈 만들어 달랬어요? 제 돈 달라고요, 제 돈. 그건 남편이 쓴 카드, 제 카드로 받은 현금 서비스. 제 월급 일부 매번 가져갔으니 그걸 다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아드님이 가져간 제 돈 받겠다는데 이걸 협박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남편 퇴직하면 그 돈 더하고 어머님도 그간 모은 건 있겠죠. 그걸로 마련해 주세요. 지금 겨우 자리 잡은 회사를? 그럼 입 열어도 되고요. 저도 어차피 잃은 돈 아쉬울 거 없어요. 어쩌실래요? 아, 알았다고. 준다. 마련할 시간만 줘. 어떻게든 마련해 주마. 남편은 결국 퇴직을 했고 그 퇴직금에 시어머니는 쌈짓돈은 물론이고 돼지 저금통까지 탈탈 털어서 제게 넘겨줬습니다.
사실 제가 당했던 수모와 가증스러운 연기를 떠올리면 돈을 다 변제받는 즉시 그 집에다가 모든 사실을 알리려고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 역시 순수한 의도로 참았다고 보기 힘들었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끊을 정도로 잔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당장 아버지의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자초했습니다. 위암 초기라는 생각에 초반엔 그리 마음이 무겁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려고 막상 개복을 했을 때 보이지 않던 큰 종양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 병마와 싸워야 했으니까요. 해서 전 남편에게 받은 돈도 병원비로 거의 다 나갔고 제 생활도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죠. 제 기준에서는 나름 멋지게 이혼했고 시어머니 무릎까지 꿇렸으니 제대로 잘 살아갈 거라는 기대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도 쉽진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무사히 퇴원한 뒤에도 상황이 바로 나아지진 않았죠. 제 취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도 40대가 넘어가니 회사 문턱을 넘어서기가 무척이나 힘들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면접을 보고 지친 상태로 커피숍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소름 끼치게도 바로 뒷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서민들은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시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커피를. 내가 제대로 된 커피 대접할게. 내일 보내준 우리 집 주소로 와요. 빈손으로 와도 되고. 난 서민들이 고른 거 딱히 마음에 안 들거든. 무슨 뜻인지 알지?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저는 곁눈으로 슬쩍 대답한 여자의 얼굴을 살폈어요. 저보다 약간 어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피부는 굉장히 좋은데 우아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다시 귀를 기울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우리 아들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 아무래도 회장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애라서 말이야. 아가씨도 좀 산다는 소리 아들한테 얼핏 들었는데 뭐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고. 서민들 삶이 거기서 거기라고 내가 따끔하게 일러줬어. 애가 착각하니까 혹여나 어중간한 상태로 돈 있다는 말도 하지 마. 그럼 진짜 크게 다쳐. 우리 아들 씀씀이 못 당해. 아, 어중간이요? 네, 그럴게요. 그걸 듣는데 이 인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겠지만 더는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입을 벌렸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주고 넘어가면 정도를 모르고 기어오른다고 해야 하나요? 아줌마 생각은 어때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나 쫓아다녀? 그래? 왜요? 서민은 이런 곳도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면접 보러 왔다가 온 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안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놈의 서민... 그렇게 서민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으면 땅 위에서 걷지 말고 저기 천장으로 걸어 다니세요. 나 같은 서민 다니는 이런 곳에 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고 멀쩡한 사람한테 또 사기칠 생각은 더더욱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바로 앞에 있는 여자에게 별거 아니라고, 미친 여자라고, 자기 아들 쫓아다니다가 머리가 어떻게 됐다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죠. 하지만 저는 아주 침착하게 그 여자의 눈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고 또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똑바로 말을 해줬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알아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저는 악수를 청했죠. 제 이야기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여자도 제 손을 잡곤 웃었습니다. 그쪽이 워낙 말씀을 잘하기도 하셨지만
실은 저희 집도 좀 살거든요. 아무래도 회장 첩이니 그런 말이 너무 이상하긴 했어요. 저런 짝퉁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어쨌든 고마워요. 가난한 건 용서하지만 쪽팔리게 사는 인간이랑은 결혼하기 싫거든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하죠? 아, 이렇게 하죠. 저희 엄마가 맞으면 2배로 때리고 도움을 받으면 3배로 갚아라 하셨거든요. 먼저 때려드릴게요. 여자는 제 앞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집 주소 하나를 불러줬죠. 그곳은 바로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수소문해달라고, 그 다음엔 다이렉트로 자신과 연결시켜달라 지시를 내렸죠. 시어머니는 그걸 듣자마자 무릎을 또다시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신 그런 거짓말 안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는 저와는 달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찮은 파리를 쫓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남의 인생 가지고 놀 생각하면 자기 인생 던질 각오 하시고 뛰어드셨어야지. 그 집서 오래 일했으면 제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가봐요. 질척거리지 말고. 언성이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았고 행동은 품위가 넘쳤지만 눈빛이 차갑더군요. 그건 직접 보지 않고선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카리스마 자체였죠.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고 해야 할지 온몸에 광채를 두른 느낌이었습니다. 서민이니 뭐니 갈라치기 후에 품위를 지키라던 시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부류처럼 보였죠.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진짜 부잣집 딸 느낌이 나더군요. 헌데 반면 제게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은혜도 갚아야죠. 면접 보러 오셨다고요? 거기 못 들어가면 제가 만든 회사에 오세요. 알맞은 자리 하나 못 주겠어요? 사기꾼 데리고 식장 들어갈 뻔한 걸 구해주셨는데. 정말요? 정말 저를 아니 왜요? 그야 말도 잘하고 적당히 정의감도 있어서 좋아서요. 뭐 꼭 이유 필요해요? 그러지 말고 자리 옮겨요. 편안하게 면접 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커피 맛은 좀 그렇긴 해서. 제가 아는 곳 있어요. 그리로 가죠. 그분과 함께 밖으로 나오자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저희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뒤로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멍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죠. 자신의 거짓말로 뭘 놓치게 되었는지 그제서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통쾌하던지 진짜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결국 그날의 일로 시어머니는 일을 했던 그곳에서 잘리게 됐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잡은 황금 동아줄을 가위로 잘라놓은 거나 마찬가지니 싸우지 않을 수 없었겠죠. 어쨌든 저는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막 창업을 시작해서 오픈 멤버로 함께하게 되어 적응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인연으로 시작된 인연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능력으로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처럼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누군가를 도왔고 그 덕분에 제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으니까요. 반면 시어머니는 거짓된 삶을 선택하며 좋은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고 말았죠. 저는 이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누구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전 인생에 다신 없을 행운을 기다리기보다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해요.